2017년 미국 역사학자 100명이 미국 대통령 리더십 순위를 매겼는데 항목은 대중설득, 위기리더십, 경제관리, 도덕적 권위, 국제관계, 행정기술, 국회와의 관계, 비전, 평등한 정의 추구 10개였습니다. 그들은 에이브러햄 링컨을 가장 위대한 미국 대통령 1위로 평가했고 그 이유는 돋보이는 위기리더십, 행정기술, 비전, 평등한 정의 추구 항목 때문입니다. 2위는 조지 워싱턴이었죠. 2019년 170명의 미국 정치과학자가 선택한 가장 위대한 대통령 1위는 역시 링컨이고 2위는 워싱턴입니다. 역사학자와 정치과학자 두 전문가 그룹이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링컨과 워싱턴을 가장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 1, 2위로 꼽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북전쟁 승리와 노예제 폐지, 독립전쟁 승리와 미국 독립이라는 불변의 유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외신기자 마이클 브린이 바라본 박정희 평가 1에 이어 리더십 전문가가 바라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 2부를 계속하겠습니다. (6.25) 전쟁 중 한국을 찾은 영국 특파원 제임스 카메론은 분뇨의 냄새가 지독한 황폐화된 모습을 보며 가난한 나라가 처음은 아니지만 이처럼 처참한 곳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87달러였고 필리핀은 220달러였습니다. 모두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 조국 근대화란 비전에 잘 살아보자라는 슬로건, 그 방법은 수출만이 살 길이다. 팔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팔아라. 이만큼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 대통령이 또 있을까요? 그 방향을 제도화하는 기준은 바로 박정희 헌법 제4장 경제에 명시되어 있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자유시장 경제로 명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통령은 비전을 선포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전의 실현화입니다. 박정희는 막연한 미래나 허무맹랑한 환상이 아닌 행동 수칙인 미션으로 기본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 주었죠. 박정희식 국가개조란 온 국민이 잘 살아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외무역 증진을 통한 수출 극대화를 추진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였습니다. 박정희는 경제발전에 대한 비전 제시로 단순하고 단호하고 분명했으며 실천적인 구체성으로 가난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우리도 쌀밥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생존의 간절함이 있었던 시기에 걸맞은 비전이었으니까요. 박정희 정부 주도로 진행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전력 석탄의 에너지원과 기간 산업을 확충하고 사회 간접 자본을 충실히 하여 경제개발의 토대를 형성하여 수출을 증대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식량 자급화와 산림 녹화, 화학, 철강, 기계공업의 건설에 의한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고용 확대, 국민소득의 비약적 증대, 과학기술의 진흥, 기술 수준과 생산성의 향상에 그 목표를 두었죠.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을 6대 전략업종에 선정해 이들 분야에 10년간 90억 달러를 투자했죠. 1981년까지 중공업 비중을 51%로 늘리고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 100억 달러 달성한다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발표합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첫 해 1977년 수출 100억 불 계획을 조기 달성하죠. 1979년 전체 제조업 비중에서 중공업 비중은 54%가 되었고 그해 공산품 수출에서 중화학 제품의 비중은 48%에 달하여 이 같은 변화는 기존 선진 강대국들이 50년에서 100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196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85달러로 320달러의 북한보다 못 살았고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적지 않았던 대한민국을 통치 18년 동안 연평균 18%, 수출은 38% 증가라는 성과를 산출해냈습니다. 최근 맥킨지의 보고서는 훌륭한 고위급 리더가 부족한 이유로 그들의 분석적 데이터 역량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박정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치화된 지표에 따라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개편하여 경제를 고도 성장시켰죠. 그의 경제정책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 계획과 전략적 정책에 따라 목표 달성이라는 성과를 내었죠. 누구나 목표를 제시하죠. 하지만 매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주도해 놓은 미래 먹거리가 오늘날 국가소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혁명으로 집권한 정통성에 대한 부족으로 경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집권한 당시부터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악조건에서 시작된 박정희 정부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집권 18년은 그야말로 국내외적인 격변의 시대였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1964년 월남 전쟁으로 인한 파병, 1968년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 사건, 1973년 원유 가격 급등,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79년 카터의 주한미군 철군 정책 등 박정희 정권이 헤쳐나가야 했던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기술 관료들의 조언에 따라 경제적 난국을 중화공업 육성 정책, 수출 주도 정책 등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도끼 만행 사건 후 스틸웰 유엔군 사령관은 청와대로 와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복작전을 보고합니다. 보고를 들은 박정희는 교훈을 주기 위해 적절한 군사적 대응 조치를 하되 화력을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했죠. 박정희는 위기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결국 김일성이 유엔군 사령부에 유감 표명의 편지를 보냈고 도끼 만행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미연합사 설치를 위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정희는 닉슨 대통령의 철군 예정 통보의 계기와 미군의 베트남에서의 철수, 카터 대통령의 미군 철수 공원의 핵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1974년 인도의 핵실험 성공을 계기로 미국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을 조사했으니 박정희와 갈등 관계를 이루게 되었죠. 국제사회의 북한 핵 폐기 실패와 핵 가진 북한의 대남 전략을 막을 대안 없는 현재, 박정희의 자주국방과 핵 개발 의지를 가졌던 그의 자구책은 성견지명이었습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것이 능력이 되기도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박정희는 군 지휘관 출신답게 지휘 조직과 참모 조직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국정 전반을 운영했습니다. 초기에는 군 장교들을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했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기술 관료를 발탁하기 시작합니다. 혁명으로 집권한 취약한 정통성 때문에 최고의 인재를 골라 믿고 맡기는 인사정책을 쓰게 되었죠. 60년대 초 장기영과 김학렬 2명을 부총리로 발탁하여 고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1973년 원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박정희 스스럼 없이 국보라고 불렀던 오원철 전 청와대 제2경제수석 비서관으로부터 일본인들이 중동의 문을 두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한국의 중동 해외 건설 분야 진출이 시작되죠. 오원철은 중화학공업 기획단 단장을 맡아 창원을 비롯해 울산, 온산, 구미, 여수 등 전국 6개 산업기지 조성을 지휘했던 기술관료 1세대입니다.
지금은 소소한 서기관 승진부터 부이사관 이상 차관까지의 인사권을 청와대가 쥐고 있지만 박정희 시절에는 장관의 권한이 컸습니다. 덕분에 각 부처는 장관의 영이 서고 장관의 인정을 받을 경우 관료들은 파격적인 승진이 가능했죠. 공무원들은 승진 때만 되면 지연, 학연, 혈연을 찾아 청와대나 정치권을 기웃거리지 않고 장관의 눈에 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박정희는 국제정치, 문화, 교육,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실력 있고 덕망 높은 인사를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좌를 받았습니다. 박정희는 후기 자신의 측근을 신임하고 경쟁시키기도 했지만 오랜 기간 사조직이 아닌 공조직을 활용하여 인사와 공천을 했기 때문에 재임 시절 용인술의 대가라는 평을 듣게 됩니다. 산업화가 뒤떨어진 한국의 실정에서 10가지 일을 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유능한 인재를 활용하는 일이었습니다. (1972년 10월) 박정희는 남북 분단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분 아래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헌법 효력의 일부 정지, 국회 해산, 정당 활동 금지 등의 담화를 발표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려 권위주의적 독재 체제와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만들려 했습니다. 유신에 반대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압박도 거세졌고 정권 연장을 위한 언론 탄압과 강경 진압으로 독재자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고를 가졌으며 삼선 개헌과 유신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박정희는 1978년 7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단 한 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9대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하지만 79년 10월 부마 민주 항쟁을 계기로 몰락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을 역임한 윤종용은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라지만 이 시대에 열심히 엔진을 돌려놓았기 때문에 엔진이 꺼진 지금도 관성에 따라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며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00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런 수치를 두고 어떻게 박 대통령 시대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죠. 조국의 근대화와 민족 증후로 상징되는 경제개발 정책으로 놀라운 산업화를 이루어 경제강국으로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 공이라면 후반기에 들어 민주화 억제라는 정치발전 후진성을 드러낸 것은 그의 과입니다. 박정희는 자신의 집권력으로 장기 집권의 독재를 감행했지만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는 공이 과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매슬로우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단계적입니다. 그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긴급한 것은 생존이라는 최하위급 욕구였으니까요. 빈곤으로 허덕이는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없습니다. 현재 3만 불 국민소득의 경제발전 상태에 현재에 통용되는 민주화 개념을 박정희 시대에 대비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간극을 좁히는 일입니다. 영어로 closing the gap이라고 하죠. 리더십이란 결과물에 따른 업적과 그에 따른 과정에 대한 총합으로 평가합니다. 박정희는 가난에서 풍요로 가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업적을 이루었지만 민주화 억제라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죠. 우리는 마음씨 좋지만 매번 시합에 지는 감독보다 까다롭지만 시합에 이겨서 선수들에게 많은 보상을 해주는 감독을 원합니다. 밖에 나가 빚져오는 어진 아버지보다 때론 매섭게 야단쳐도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오고 자녀들이 자립할 능력이 되도록 지원하는 아버지를 원합니다. 리더는 착한 사람이 아니며 인기인이 아닙니다. 리더는 능력 있고 소신과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박정희는 말레이시아에서 쫓겨난 싱가포르를 부국으로 만든 리콴유처럼 북한보다 더 못 살았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경제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빈곤 탈피와 한국의 국제위상 제고를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했고 재임 기간 그 간극을 좁힌 거죠. 인기 드라마 미생에서 장글에는
판을 바꾸고 새 판을 깐다란 말을 합니다. 박정희는 오늘날 한국 국민이 누리는 경제적 부와 국력, 국민 자부심과 민족 문화 창달의 새 판을 짠 셈이죠. 바로 그의 리더십 유산입니다. 감사합니다.